워런 버핏, 투자의 신. 그는 54년 동안 단 한 번도 IPO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CNBC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54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는 신규 상장 주식을 산 적이 없습니다. IPO는 투기꾼들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버핏이 움직였습니다. 7억 3,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111% 뛰면서 하루 만에 8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버핏의 54년 원칙을 깨뜨렸을까요? 스노우플레이크. 오늘은 역대 최대 소프트웨어 IPO의 주인공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분우아 다게빌, 1966년생, 파리 6대학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처리 분야의 전문가였죠. 티에리 크루안, 1967년생, 역시 프랑스 출신의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제왕이라 불리던 회사죠. 다게빌은 16년, 크루안도 비슷한 기간 동안 오라클에서 일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죠. 오라클에서 일하면서 두 사람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업들의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했어요. 저장 용량을 늘리려면 서버를 더 사야 합니다.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또 서버를 사야 합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게다가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데이터, 영업팀 데이터, 재무팀 데이터, 서로 연결되지 않는 사일로에 갇혀 있었어요. 다게빌과 크루아는 매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012년 7월 23일 두 사람은 오라클을 떠났습니다. 다게빌의 샌머테이오 아파트에서 새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처럼 데이터 하나하나가 고유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마르친 주코프스키도 합류했습니다. 3명의 창업자,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미친 엔지니어들이었죠. 처음 몇 달은 격렬한 토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아키텍처가 최선인지 의견이 갈렸거든요. 다게빌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만의 독특한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년 동안 스텔스 모드로 운영됐습니다. 세상에 존재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품을 개발한 거죠. 경쟁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첫 번째 투자자는 서터힐 벤처스였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이크 스파이저가 초기 자금을 댔고 직접 초대 CEO를 맡았습니다.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밥 머글리아가 CEO로 합류하면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미래가 될 회사가 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거래 내역, 마케팅 데이터, 재무 데이터. 이걸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어요. 저장 공간과 연산 능력이 묶여 있었거든요. 더 많이 저장하려면 더 많이 계산할 수 있는 장비를 사야 했고, 더 빠르게 계산하려면 저장 공간도 같이 늘려야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둘을 분리했습니다. 저장은 저장대로, 연산은 연산대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쓴 만큼만 돈을 내면 됩니다.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또 다른 강점은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세 거대 클라우드 플랫폼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데이터 공유가 쉽습니다. 회사 A의 데이터와 회사 B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옮기지 않고도 함께 분석할 수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걸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태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 중 800개 이상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씁니다. 2019년 4월 새로운 CEO가 부임했습니다. 프랭크 슬루트만. 네덜란드 출신의 전설적인 경영자입니다. 이미 2개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경력이 있었어요. 데이터 도메인, 서비스나우. 둘 다 IPO 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슬루트만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저서 제목이 앰프이더비예요. 속도를 높여라. 그가 스노우플레이크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 IPO 대박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슬루트만이 왔다면 상장이 머지않았다. 2020년 9월 16일 스노우플레이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120. 원래 75에서 $85로 시작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첫날 종가 $253.93. 하루 만에 111%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대 소프트웨어 IPO. $34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시가총액 $700억. 포드 자동차보다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탄생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54년 만에 처음으로 IPO에 참여했습니다. 버핏이 왜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했을까요? 버핏 본인이 직접 결정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부사장 토드 콤스나 테드 웨슬러가 주도했을 거예요. 애플 투자도 그들의 아이디어였거든요. 하지만 버핏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버핏이 보통 피하는 유형의 회사입니다. 아직 적자였고 기술주였고 IPO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투자한 이유는 데이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버핏의 투자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상장 후 스노우플레이크는 계속 올랐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장중 최고가 $429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200억 달러를 넘겼죠. 매출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버블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클라우드 데이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베팅한 거였습니다. 2021년에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11월에 $401까지 다시 올랐죠. 매출 성장률도 놀라웠습니다. 2021 회계연도 매출 $5억 9,200만 달러. 전년 대비 124% 성장. 숫자가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들이 폭락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29에서 $1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75% 폭락. 버핏의 투자금도 반토막이 났죠.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조정을 받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매출의 4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금리가 오르자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장주의 숙명입니다. 2024년 2월 28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랭크 슬루트만이 CEO에서 물러난다고요.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4% 폭락했습니다. 슬루트만은 65세였고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기로 했죠. 새 CEO는 스리다르 라마스와미. 구글에서 15년간 일하며 광고 사업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키운 인물입니다. 2023년 스노우플레이크가 인수한 AI 검색 엔진 회사 니바의 창업자이기도 했어요. AI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라마스와미의 임명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AI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거죠. 그는 취임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전략 없이는 데이터 전략도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라는 AI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로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옮기지 않고도요. 보안이 중요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죠. 2025년 말 기준 6,100개 이상의 계정이 코텍스를 사용 중입니다.
2024년 버핏은 스노우플레이크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610만 주, 약 12억 달러 규모. 4년간의 투자를 정리한 겁니다.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공모가 120달러에 샀으니 매도 시점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주가가 150에서 200달러 사이였다면 이익, 그 아래였다면 손해였을 거예요. 버핏의 매각은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쉬운 돈은 이미 벌었다. 하지만 이게 스노우플레이크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버핏은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투자자니까요.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스노우플레이크의 상황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연간 매출 44억 달러 수준. 전년 대비 28% 성장 중입니다. 고객 수는 1만 600개 이상.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쓰는 대형 고객만 500개가 넘습니다. 남은 계약 의무는 78억 8천만 달러. 37% 증가했어요. 앞으로 들어올 매출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순고객 유지율은 125%. 기존 고객이 작년보다 25% 더 쓴다는 의미죠. 아직 적자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가장 큰 적은 클라우드 공룡들입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구글, 빅쿼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시냅스. 이들은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브릭스도 강력한 경쟁자예요. AI와 머신러닝 워크로드에서 특히 강합니다. 2024년 기준 매출 26억 달러, 성장률 57%. 스노우플레이크보다 빠르게 크고 있죠. 그리고 오라클. 창업자들의 옛 직장입니다. 레거시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멀티 클라우드와 데이터 공유라는 차별점으로 승부합니다. 투자 전에 알아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매출의 16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전제로 한 가격이에요. 성장이 둔화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 위협적입니다. 셋째, 보안 이슈. 2024년 중반 일부 고객 계정에서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있었습니다. 재정적 피해는 없었지만 데이터 회사로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넷째, CEO 교체 리스크. 새 CEO가 슬루트만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미래는 데이터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 데이터의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PDF, 이미지, 영상, 음성.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이런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어요. AI가 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시장은 2025년 360억 달러에서 2034년 1,5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17.5% 성장률. 스노우플레이크가 15% 시장 점유율만 유지해도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물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2024년 9월 스노우플레이크 주가가 역대 최저인 10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120달러보다 낮아진 거예요. 버핏이 산 가격보다 싸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220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죠.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230에서 250달러 수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AI 시대에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인프라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데이터브릭스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주가를 결정할 겁니다. 프랑스에서 온 두 엔지니어는 실리콘밸리에서 만났습니다. 오라클에서 16년을 일하며 데이터의 미래를 꿈꿨죠. 그들은 퇴사하고 아파트에서 새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역대 최대 소프트웨어 IPO를 만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54년 원칙을 깨뜨린 회사. 429달러에서 107달러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220달러로 회복 중입니다. AI 시대,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이 되려 합니다. 분호와 다계빌은 지금도 주말마다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코딩이 우리의 행복한 장소예요. 데이터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